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비가 오는 바람에, 예, 전국적으로 비가 옵니다, 지금. 강원도로 눈이 많이 온다죠. 예. 자, 오니까, 요즘 최근에 뭡니까, 블랙 아이스 때문에 차들이 너무 천천히 달릴 바람에 오늘 좀 시간이 걸렸어요. 자, 오늘 첫 이제 진도입니다. 첫 진도 또 들어가는데, 이번 과정이 뭡니까? 기초 과정, 그리고 기본 과정, 그 다음에 심화 과정. 자, 자, 이 세 파트가 2개월, 2개월, 2개월 해서 이론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론 과정인데, 사실 요 기초나 기본이나 거의 비슷해요. 약간 수준이 높이 들어가는데,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는 조금 이제 뭡니까? 앞에 있던 것을 좀 뺍니다. 빼. 기존에 있는 기초적인 것을 빼고, 중점이 되는 것을 좀 하는 것이 심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 기본 과정에 넘어갈 때도 우리가 별 크게 중지 않은 것은 이제 빼고 넘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안 했던 것을 넘어가는 것. 자, 요까지 우리가, 할 때, 기초 과정 끝나면 2월 달 돼요. 그러면 3월 달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모의고사를 한 달로 쭉 봅니다. 그 점수 연연하지 마시고, 모의고사는 시험에 어떻게 치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데도 점수가 안 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몇 점? 40, 우리가 4점 정도에서 우리가 50점 정도만 요 사이만 받으면 우리가 합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이 되고,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레벨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점수가 이제 올라갑니다.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론 과정에서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다져서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실수를 잡아내는 과정이고, 요거는 계속 반복해서 내용을 익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또, 자, 저 이름은 두 개를 씁니다. 정길령, 정인철 두 개 써요. 예, 그리고 또 저번에 적어놨을 때 몰라도 자, 010-7645-7226입니다. 예. 자, 됐나요?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2년마다 바꿉니다. 무조건 2년마다 바꿉니다. 요즘 또 행태가 핸드폰을 바꾸니까 이제 뭐냐면은 좀 싸게 해주긴 해주는데 2년 후에 그 핸드폰을 반납해야 되는 조건. 반납하는 조건. 그래가 기존에 쓰던 핸드폰도 반납하고, 그런 할인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반납하고, 또 2년 후에 또 되면 또 새 핸드폰 사야 되고. 그래요? 상술지기 문제. 오케이. 상술지기 문제. 애들한테는 안 통할 거예요. 왜? 망가지면 안 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알뜰하게 씁니다. 망가진 적이 없어요. 예. 자, 자, 그래서 이 과정이고, 어찌됐든 올해 새해 들어서 복 많이 받으시고, 뭔가 새로운 계기가 있는 자기한테, 본인한테 아주 행복감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학교는 들어가겠어요. 교재 페이지를, 자, 첫 장에서 한 장, 그 다음에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9장을 넘겨보세요. 자, 9장을 넘겨보면 그게 출제 경향 분석 및 수험 대책이라고 있어요. 뭡니까? 예.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예, 그거 맞네요? 예, 오케이. 자, 그거를 한번 쭉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그게 보면 파트가 부동산 학 총론, 그리고 부동산 학 강론, 그리고 부동산 감정 평가 돼 있죠.
그리고 총론 파트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되어 있는데 자 대체로 몇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까? 두 문제, 세 문제죠. 일반적으로 두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특성에서 매년 한 문제 나와서 총론 파트는 우리가 세 문제 출제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들을 때는 특성 부분이 어려워요. 처음 들을 때는 특성 부분이 어려운데 9장 넘겨보세요. 9장. 장수로 이렇게 쭉 한 장씩 한 장씩 9장 넘겨보세요. 처음부터 장수로. 네. 폈습니까? 네. 안 읽었는데? 왼쪽에 있어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아닌데? 9장인데? 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그 출제 개정돼 있죠? 자, 찾았습니까? 다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총론 파트에 우리가 세 문제 놓는데 그 특성에서 매년 한 문제가 놓아요. 그 특성 부분은 처음 들을 때는 어려워요. 근데 문제 자체를 들어갈 때는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개념 잡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 그 다음에 개념과 분류에서는 항상 두 문제 놓는데 쉽게 놓으면 아주 쉽고 어렵게 놓으면 한 문제만 딱 어려워요. 한 문제만. 그래서 이 총론 파트는 일반적으로 두 문제 정도를 잡아주는데 우리가 상, 중, 하를 본다면 전부 다 하나, 중에 속해요. 상에 속하는 것은 없어요. 자, 그 다음 부도는 강론 들어갑니다. 강론 들어가니까 경제론이 있는데 경제는 여기서 뭘 포함하고 있나? 수요 공급, 경기 변동, 거미집이로 이 세 가지 파트를 묶어서 우리가 경제론이라고 해요. 다시 수요 공급, 그 다음에 경기 변동, 그리고 거미집 이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우리가 5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내는데 기본적으로 5문제죠. 그 수요 공급에서 일반적으로 3문제에서 4문제 놓고요. 그 다음에 거미집 이론이나 경기 변동에서 한 문제 놓는데 일단 수요 공급을 처음 들으시면 어려울지 몰라도 이 자체는 그 한 문제 정도가 어려울 뿐이지 나머지는 쉬워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힘들었냐는 거죠. 탄력성입니다. 그만큼 탄력성이 중요하고요. 계속 그거는 탄력성은 뒤에 내용들이 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수요 공급은 반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알아도 반복해야 된다는 거. 예. 자, 그냥 거미집 이론은 경기 변동 자체는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상이 속합니다. 상이 한 문제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중, 하. 그래서 5문제를 본다면 상은 한 문제고 중이 한 2문제고 하가 2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예, 경제론 비중이 높은 파트다. 별표시 하세요. 그 다음 부동산 시장론 들어가는데 부동산 시장론 들어가면 거기는 시장 개념이 나옵니다. 시장론이란. 그리고 입지론, 지대론이 나오는데 원래 이 파트는 4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평이하게. 그런데 입지론, 지대론 자체는 일반적으로 3문제 나오고요. 시장론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시장론도 간단하게 놓으면 우리가 하에 속하는 과목인데 조금 이 비중이 조금 우리가 상식적인 선을 들어가면 여러분 조금 어렵게 문제를 풀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놓으면 아주 쉽고 어려우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 그 입지론, 지대론은 원래는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다 평이하게 났었어요. 근데 작년 시험에만 입지론, 지대론이 수준이 상당히 높았어요. 지금까지 쉬웠는데 올해는 그렇게 시험을 안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지론, 지대론은 우리가 평소에 기준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 중에 속하는 파트. 기출문제 위주로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 정책론 있습니다. 이 정책론을 가면은 우리가 한 5문제 정도 나오는데 4문제는 5문제인데 여기서 이 정책론 파트에서 2차 과목에 속하는
공법이 들어와요. 공법. 공법에 대해요. 그 공법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거를 상당히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공법을 모르고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터 개념적인 문제인데, 만약에 공법 문제가 적게 나오고 정책론 파트에서 우리 학계론에서 다루는 내용만 논다면 그건 우리가 수준은 하나 중 정도밖에 안 돼요. 공법 들어오니까 거기 상위에 속해요. 올해는 공법이 여기서 몇 문제 나왔느냐? 세 문제 나왔어요. 공법이. 그래서 상당히 공법이 들어왔을 때 차를 한 사람은 쉬웠네 하는 거고 안 한 사람들은 어렵다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파트가 정책론입니다. 자, 그 다음 투자론 있어요. 자, 투자론적인 문제는 상당히 비중이 높죠. 그게 몇 문제에 대해서? 6문제, 7문제죠? 평소 7문제 보면 돼요. 투자론은. 근데 단지 여기에는 공식이 많을 뿐이지 이 공식 체계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투자론은 어떤 답이 딱 정해져 있는 파트.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면 할수록 뭡니까? 답을 맞출 확률이 더 높은 파트. 그러니까 완전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투자론은 다른 파트에도 뒤에 있는 금융, 개발, 관리, 감정, 평가에 다 영향을 준다는 것. 그러니까 투자론은 엄청 중요합니다. 비중도 높고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는 어렵게 접근할지 몰라도 공식 배열만 잘한다면 학습만 좀 반복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점수 따기가 훨씬 쉬운 파트. 올해 투자론 파트도 상당히 뭡니까? 기존의 내용을 익힌 사람은 투자론에도 점수를 많이 냈던 올해 투자론에서 점수를 많이 올렸던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 금융. 자, 금융 파트는 우리가 그 기본 내용은 쉬워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쉬운데 이것을 실제 깊이 들어가면 실무적인 들어가면 엄청 복잡한 파트가 원래 금융 파트예요. 자연스러운 거는 그 복잡한 파트가 우리 시험에 안 온다는 거죠. 금융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여기는 뭐가 됩니까? 돈을 빌렸으니까 뭡니까?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방법. 얼마를 갚아내느냐. 그래서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법이 있고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이 있고 이런 방식을 익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기관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LTV, DTI 제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가 부동산을 가지고 너 소득에 대해서 돈을 빌릴 한도를 정하는데 얼마까지 빌릴 수 있습니까? 라는 걸 묻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계산 문제나 이론 문제 놉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시험 많이 들었는데 작년에 시험 안 봤어요. 그리고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파트고 그 다음 두 문제는 법입니다. 법. 두 문제는 뭐다? 법. 거기서 리처라고 있어요. 투자회사 있는데 투자회사법 자체의 내용이 나와요. 그럼 투자회사법은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 어렵지 않다. 쉽다. 뭐라고요? 쉽다는 거죠. 자, 그럼 리처하고 그 전에 우리가 부채금융이 있는데 그 부채금융에서 MBS라고 있어요. MBC가 아니고 MBS에 있어요. 모가지라 했죠. 내가 모기지. 그래서 주택을 저당 잡아서 담보를 돈을 빌려오는데 이거를 뭐냐? 자금 유동화 제도. 유동화 제도. 금융기관이 곳간에 자금을 풍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다 일반 대중에게 서민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 그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 MBS의 내용과 그다음 리처 이렇게 놓을 겁니다. 자, 그거는 이해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면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다음 개발론과 관리론 있는데 이 개발론 관리론도 올해 시험에서는 작년 시험에서는 어렵게 나타났다. 근데 기본 내용은 한 문제 정도가 상에 속하고 나머지는 하에 속하는 파트입니다. 작년에는 평소에 우리 시험 치던 내용이 출제가 거의 안 됐어요. 그 말은 작년에 개론이 그만큼 좀 어렵게 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노는 문제 놓으면 뭐 하도 눈에 익혀져서 볼 수 있는 건데 약간 외곽적인 노는 것들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출제자에 얻으니까 뭔가 틀려주라 하니까 기본적으로 틀려줘야 자기 기분도 상잖아요. 맞죠? 그래도 합격을 합니다. 그래도 합격을 하니까. 그래서 개발용 관리로 있는데 여기는 이용, 관리, 그 다음에 개발, 마케팅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건 개발론하고 그 다음에 관리론하고 마케팅입니다. 이 세 가지 파트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특히 개발론은 마케팅 한 문제, 관리 한 문제,
그 다음에 케벌러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놓아요. 그래서 조금 수준이,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에 뭡니까? 7문제 났죠? 7문제 나온 이유가 뭘까요? 할 때, 작년에 말고, 그때 6문제 났죠? 상당히 비중이 높게 났는데, 여기서 공법이 들어갔어요, 공법이. 이 공법이 두 문제 들어갔다고요. 개발 파트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서는 좀 어렵게 출제했던 해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감정평가 갑니다.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이 있는데, 처음에는 어려워도 지나가면은 이 기초 이론은 좀 쉬워져요. 작년에도 쉽게 출제됐던 그런 파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한 문제, 두 문제입니다. 그 다음 감정평가의 방식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세 문제 보면 돼요. 네 문제도 가긴 하는데, 세 문제 정도 평균하는데, 내가 마지막에 원가 3방식이라 했어요. 공식 그 배열만 먼저 딱 하면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정평가 계속 어렵다는데, 뭐가 하냐. 투자론을 잘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감정평가는 쉬워져요. 그리고 공식이 아니라 큰 3방식이 있어요. 3면성, 3방식, 7방법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한 아웃라인을 조금 시간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암기하자. 이해를 못해서 좋으니까 암기하자 해가지고 암기를 먼저 하고 내용을 들어가면은 머릿속에 정리가 쫙 됩니다. 근데 암기를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들어가면은 이해가 계속 안 돼요. 계속 헷갈리고. 그러면 이 표부터 암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있는데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뿐이 아니라 우리가 물건별 감정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한 문제, 가격 공시 제도 자체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매년 옵니다. 근데 거기서 물건별 감정평가 기준이 나오는데 그것이 한 개 탁 들어오면 기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파트는 시험 출제에서 15% 내라고 딱 정해놨어요. 15%. 6문제가 기준이에요. 6밑을 안 내려가고 6문제에서 7문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문제 나올 때는 기분 좋은 거예요. 왜? 방금 물건별 감정평가가 시험 나오거든요. 그럼 뒤에 가격 공시 제도도 문제가 쉽고, 그 다음 물건별 감정평가도 문제가 쉬워요. 그럼 점수 따기가 더 좋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이 항상 그렇죠. 모든 시험은 상, 중, 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중이 40문제 중에서 여기서 30%, 여기서 30%, 여기서 40% 정도를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비중인데요. 약간 그래서 올해 시험에는 약간 차이가 났었지만은 작년에는 상과 하 중에서 하가 출제가 더 많이 됐어요. 근데 상은 역시 12문제가 났어요. 12문제가 났는데 이 중이 좀 상에 속하는 수준이 높은 수준이 좀 더 나와서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이지만 이 하가 그러니까 그 중 같은 중은 없고 약 중상 정도와 그 다음에 하에 속하는 배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걸 일반적으로 12문제 그 다음에 요거는 16문제 여기서 12문제 그러면 점수는 여러분 어디서 합격해야 돼요? 여기서 많이 맞아가지고 합격하면 돼요. 자, 평균수 몇 점? 40점은 이제 가라고 면하면 되는 거고, 평균수 60점 받아야 돼요. 60점. 알겠나요? 그래서 한 해가 우리가 두 개, 1차에 두 과목이에요. 개론하고 민법인데,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공부를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공무원 시험이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은 옆에 애들 경쟁 상태입니다. 떨어뜨려야 돼요. 뭔가 한 개, 내가 노트 필요한 것도 좀 빌려줘 하면 안 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같이 합격해야 돼요. 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도움 주고,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서로가 물어보고,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12문제 중에서 내가 만약에, 우리가 상에 속하는 문제는 어떤 형태냐 하는 거죠. 우리가 계산 문제가 놓으면, 계산 문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묻는 형태가 있어요. 그 3단계 형태예요. 2단계는 다 푸는데 3단계로 묻는 문제가 상이라 하고 또 계산 문제가 아닌데 지문이 긴 게 있어요. 지문이 상당히 길어요. 읽기도 싫어. 그런 문제. 그럼 문제 내용은 쉬운데 실제 지문이 길다 보니까 읽기 싫어져. 이런 것이 상에 속하고 왜? 너가 시간에 대해서 뭡니까? 잡아먹어봐.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도 있어요. 출제자가. 문제는 쉬운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소에 우리가 자주 언급되지 않았던 외곽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상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이 12문제인데 만약에 나중에 문제 모의고사를 볼 때 연습해 보세요. 내가 모른다. 잘 모르겠다. 그럼 나중에 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1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이런 지그재그를 하지 말고 모르는 거는 한 번으로 그냥 다 밀어버려. 무슨 말이세요? 3번이면 3번을 다 밀든지, 예? 5번이면 5번이 다 밀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지문, 알겠어요? 정답을 타세요. 올해 어려운 거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 3번이 많았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3번. 응?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거에 아무리 못해도 두세 문제는 뭐 한다? 맞을 수 있다. 그럼 조금 더 점수를 따는 사람은, 이거 쉽네 하고 자기한테는 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5문제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근데 그냥 낮게 잡아서 그냥 낮게 잡은 거야. 낮게 잡아서 두세 문제는 맞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합니다. 올해는 하가 원래 12문제였는데 오늘 하가 16문제를 놨다고요. 그래서 이 하적인 문제는 여기서 몇 문제 정도 맞아줄까요? 10문제 정도는 맞아주려고 노력해야 되죠. 기초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초. 자, 그러면 요거는 4문제 빼서 몇 문제? 12문제 정도 보면 돼요. 여기는 2문제 탈락시키고 여기는 4문제 조금 어렵으니까 여기는 좀 많이 탈락시킵니다. 그럼 점수 받아요, 안 받아요? 전략적으로 24문제 맞죠? 그럼 몇 점이야? 60점이에요, 60점. 됐나요? 우리가 시험 치면 합격점과 떨어지는 사람과 합격점은 별 점수 차이가 안 나요. 딱 2개라 1개, 1개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단락이. 점수가. 많이 맞아가 합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적게 틀려서 하는 게 아니고, 딱 먼저 2-3개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가야 되지. 무슨 말이세요? 자, 그래서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12문제 나오니까 전체 문제에서 어렵다 한다. 그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알겠어요?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12문제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어요. 자, 이제 바로 진도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첫날이니까 조금, 오늘은, 한 3시간 몇 시간 할까요? 3시간 반 정도. 다음 주에 오면은 3시간 40분. 그 다음 시간에 오면은 3시간 50분. 자, 그러니까 3시간 50분 정도 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 오늘은 첫날이니까 한 3시간 20분에서 3시간 반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자, 이 교재가요, 우리가 다른 내용은 어찌됐든 간에 이 교재 자체가 박문각은 교재 편집을 참 잘해요. 이 짜임새를. 이 짜임이 다른 교재와 다르게 참 옆에 좀 다른 교재들보다 책이 좀 넓어요. 왜 그러냐면은 옆에 보면 딱 넘겨보세요. 자, 페이지 수가 합칩니다. 35페이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되어 있나요? 네. 지금 여기 책이 넓은 일반 교재들은 지금 이 란만 있어요. 이 내용만 있어요. 근데 옆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이 키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키 포인트를 잘 잡아서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이 내용이 핵심이구나 하는 것. 그래서 시간이, 만약 전체 내용을 복습할 때는 이 전체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번 교재를 다 읽을 때 옆에 있는 핵심 있죠. 핵심. 이것만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요. 그럼 복습이 자주 빨리 된다는 거죠. 아니면 또 내가 이렇게 체크해 줍니다. 그 핵심적인. 저번에는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했던 핵심 자료 있죠.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 정도는 봐야 돼요. 그 정도는. 그거를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교재는 페이지 수가 563페이지죠. 563페이지. 그 나중에는 이거를 몇 페이지? 64페이지를 줄여야 돼요. 몇 페이지로? 64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줄여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64페이지. 그 내용을 가지고 줄일 겁니다. 자, 바로 문제, 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내용 35페이지 보세요. 자, 35페이지 보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열기에서 맨 위에 보면, 왼쪽 맨 위에 보면 어떤 걸 익힐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놨으니까 나중에 읽어보고요. 자, 1번에 보세요. 부동산학의 본질 돼 있고요. 그 다음 1번이 부동산의 정의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읽어보되 1번, 가로 1번 있고, 가로 2번 있고, 가로 3번 있어요. 여기 전체는 필요 없고요. 요즘에는 이걸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정의적인 문제는, 자, 지금 포인트가 학문을 물었어요. 부동산 학이라는 이 정의를 내렸다는 거죠. 학문이라는 정의. 부동산 정의가 아닙니다. 부동산 학이라는 것을 정의해요. 그래서 부동산 정의는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1번입니다. 김영진 교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다. 안정균 교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부동산학의 핵심 대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보지 필요 없고 1번 가로 1번에 별표시 한 개 해주고 가로 3번에 별표시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자 1번 내용을 보면 그 1번 내용의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정했는데 요게 중요한 포인트 밑줄 한번 꺼볼까요? 그래서 뭐냐면은 능률화의 원리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능률화의 원리. 그럼 다른 거 빼고 여기서 원리란 말이 나왔어요. 원리. 자, 원리는 우리가 이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론. 그럼 이론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연구를 했으니까 과학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과학성이다. 이론. 그래서 부동산 학문이라는 것은 뭐냐? 이론을 능률적인 원리, 능률의 원리, 이론을 가한 거고 그 다음에 응용 기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대로 기술입니다. 자, 느낌 받았나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먼저냐, 내 머리가 먼저냐 이 말이야. 그럼 머리라 하는 거는 뭡니까? 이론이죠. 몸을 하는 건 뭐죠? 기술이죠. 느낌 받았나요? 머리라 하는 건 뭐라고요? 이론. 몸을 하는 거는 기술이에요. 그럼 부동산 학문이라는 것은 뭐냐? 이 두 개를 원리와 기술을 뭐 한다? 이 능률의 원리와 응용 기술을 연구한다고요. 그럼 이런 원리와 기술적인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 연구할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갑니다. 인간은 살아가려면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뭐 사회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겠고 인문학도 있겠고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문들을 전부 다 대입시켜라. 그래서 한 가지 측면에만 이용하지 말고 학문이란 부동산 학문이라는 것은 원리와 기술이 익힌 데 있어서 모든 학문을 다 끌어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자, 무슨 말이라고요? 종합. 그래서 이 원리 기술이 있어서 종합하고 그거를 뭐 한다? 원래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종합 응용 과학이다. 종합 응용이다. 포인트가 여기서 종합이란 말이다 하는 거죠. 됐죠? 그럼 이 종합이란 말을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측면에 아주 많은 학문이 있는데 그걸 세 가지 측면에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네 가지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다섯 가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의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니 해도 소유권적인 문제 있으니까 법률적 측면을 다룬다. 법, 소유권, 권리관계. 그 다음 돈이 돼야 되죠. 경제와 관계에서 경제. 그리고 움직여야 되죠. 기술적인 문제. 자, 이 기술적인 문제를 우리가 또 다르게 하면은 물리적이다, 자연 그대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다루는 것을 공학적이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로 1번에 보니까 자, 원리에 줄 껐나요? 기술에 줄 껐나요? 그래서 맨 끝에 뭐냐? 종합이라는 말을 줄 껐나요? 전체 문제 다 연결 줄 거지 말고 묻는 걸 털은 부분이에요. 털은 부분. 이 말 대신에 다르게 털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와 기술을 완다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응용하는 거야. 포인트가 뭔지 알겠죠? 원리,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종합. 그럼 종합이라는 것은 뭐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야. 그럼 가로 1번에 보니까 1번과 2번은 뭐 굳이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밑에 표를 한번 볼까요?
그 표를 보니까 맨 앞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요 앞에 전제가 다시 거기를 밑줄 거세요. 우리 문장에 부동산 활동입니다. 자, 여기서 활동에 밑줄을 꺼도 되고 될 수 있으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활동. 그래서 이 활동 대신에 부동산 현상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활동은 뭡니까?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야. 인간이 부동산을 이용하니까 계속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면서 연구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럼 부동산 현상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상은 활동에 대한 결과를 말하니까 이미 결과 놓은 것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감 잡았나요? 그럼 모르면 잘 이해 안 되면 일단 뭡니까? 활동을 움직이는 거죠. 결과들 인간이 부동산을 뭐 한다? 이용하는 거야. 알겠나요? 부동산 활동. 그래서 활동이다. 현상이라 말씀은 안 된다. 이거 하고요. 이겁니다. 자, 밑에 또 표를 보니까 종합이라는 거 있는데 종합이라는 것은 뭐다 했죠? 법, 경, 기 돼 있죠. 표 안에 보세요. 표. 종합응용과학이다. 기술적, 경제적, 그 다음에 법률적 있죠. 그래서 이 종합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결합했다 해서 우리가 다르게는 뭐다? 복합이다.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사는 거죠. 자, 종합이란 말을 여기는 나중에 이것을 묶어서 뭐다?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가로 3번 가보죠. 자, 가로 3번의 내용은 부동산 학이란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자, 토지상에 부착된 것 대충 감이 잡겠습니까? 토지상에.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는 건 조금 모르겠죠. 그래서 토지상, 토지에 이렇게 개념이 되는데 A 건물과 B 건물에서 저 전깃줄이 뭡니까? A 건물에도 있죠. B 건물 연결되어 오죠. 이것이 뭡니까? 토지의 개념이다 말이야. 그래서 토지 상에 있는 것도 있고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게 있어요. 하수관 있죠. 하수관. A 건물도 B 건물 연결해 줘야 되죠. 이런 구조물이에요. 자, 여러 가지 항구적인 밑줄 보세요. 자, 무슨 말? 항구적이다. 자, 낱말을 아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 낱말의 핵심만 알면 되고요. 내가 밑줄 긋는 일 다른 데만 잘 밑줄 긋어요. 문제 풀 때 틀리게 하는 부분은 딱 내가 밑줄 긋은 부분만 틀리게 하니까. 자, 그래서 항구적이란 말이 뭘까요? 지속적이다. 또는 계속적이다. 무슨 뜻이라고요? 지속적, 계속적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이거를 뭡니까? 지금 쓰고 나면 잘해지고 소멸되죠, 그죠? 그럼 이거 내구성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내구성이 적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멸되지 않잖아요. 내구성이 뛰어나는 거죠. 어떤 옷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구재가 좋다 이런 말이에요. 오래 견딘다 이런 개념이 항구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구적인 토지 결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해 줄 것이요.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방금 김영진 교수는 그 여러 가지 종합이란 표현을 이렇게 법, 경, 기 이렇게 했는데 방금 또 안정근 교수는 이거를 뭐다? 직업적이야. 또 뭐야? 물리적이야. 또 금융적이야. 금융이 뭐야? 돈이야, 돈. 권리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뭐냐? 물적, 법적 들어갔잖아요. 물적은 뭐예요? 기술적이에요. 직업적이야. 기술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달리 뿐이지 따지고 보면 뭡니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됐나요? 자기가 또 연구했으니까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똑같이 말하지는 좀 그러니까 약간 말을 바꿨다는 거죠.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5페이지 2번 부동산 학의 학문적 성격이 있습니다. 자, 35페이지. 자, 이거 학문적 부동산 학의 성격이 있어요. 성격. 자, 이것은 우리가 출제가 잘 될 수 있다.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수준은 하에 속합니다. 상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자,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방금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것을 학문을 연구한다 했어요? 종합응용과학이라고 했죠. 다시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특정 측면의 학문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을 다 아우르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뭐다? 부동산학은 뭐다? 종합학문이다. 종합이란 말이 한 개 들어. 종합적인 학문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학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뭡니까? 뭐 했을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건물을 짓고 토지를 개량해보고 직접 해보니까 이런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용 가치가 높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예. 실천했다는 거죠. 실천. 몸으로 부딪혔다는 거죠. 그리고 실천했다, 경험했다는 거죠. 실천하고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실천하고 경험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상적이겠어요? 아니면 구체적이겠어요? 그렇죠. 본인의 실천과 경험을 위해서 일어나는 응용과학이라는 거죠. 응용을 했던 거죠. 원래부터 부동학이 없었어요. 지금 암기하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말 던지는 걸 조금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실수하는 것 하나 먹고 딱 틀리는 거 또 정해줍니다. 우리는 딱 무슨 학문이냐. 이 말을 생각했다면 암기하지만 생각했다면 느꼈나요? 그러면 뭡니까? 구체적 개념이 되겠죠. 되나요? 그러면 추상적 개념이 되면 돼야 안 돼요? 네, 추상적이란 말을 쓰면 안 되겠다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인간이 생활하는 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 생활과 관계된 게 거의 뭡니까? 사회과학이다 하는 거죠. 무슨 과학? 사회과학이다. 그럼 사회과학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순수과학은 아니라는 거고 자연과학도 아니라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 외에도 등등등등 있습니다. 등등 있는데 그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종합이란 말이 있고 응용이란 말이 있고 사회과학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경험이란 말이 있죠. 자, 그러면 방금 뭐냐 규범이다 하는 것은 왜? 부동산은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누군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또 공법상의 규제가 강화되잖아요. 그런 규범과학이다 이거죠. 그 외에 등등등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여기 교재에 설명했던 내용은 여러분이 읽고 한 번쯤 싹 끝나고 계속 뭘 봐야 돼요? 이런 말만 또 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격에 속하지 않는 것, 부동산의 성격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암기를 했죠. 뭐다? 누구는 순자는 순자가 오죠. 순자가 오고 추가 와요. 그래서 순자는 추하다. 됐나요? 부동산의 성격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다? 순자는 추하다. 다시 순자는 추하다. 추한데 본 적 없죠? 자, 그래서 순은 뭐라고요? 순수각 아니다. 자를 뭐라고요? 자연각 아니다. 추상적 학문 아니다. 이 외에는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정도. 자, 이제 그 다음 과정 넘어갑니다. 자, 36페이지. 자, 36페이지 보면 이제 부동산학의 3대 측면과 복합 개념 나와 있어요. 3대 측면과 복합 개념. 자, 이거는 위에 있는 거 보지 말고 그 밑에 있는 표가 한 개 있어요. 가운데. 위에 거 볼 필요 없어요. 가운데 있는 표 있죠. 그 표에 보면 3대 측면도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 2대 측면도 제시해 놨어요. 그걸 3대 측면, 2대 측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뭐? 3대 측면, 2대 측면. 방금 김영진 교수는 이 종합응용과학이라는 설명에서 종합이라는 것을 몇 가지로 나눴나요? 3가지 측면을 나눴잖아요. 김영진 교수가. 자,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다룰 때,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을 볼 때,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을 볼 때, 요것을 몇 가지 측면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룬 것을
3대 측면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됐나요? 요거 법경기 하니까. 근데 법은 뭡니까?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실체를 가지고 하니까 무형이다. 이거요. 경제도 뭡니까?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무형이에요. 근데 기술적 측면은 뭡니까? 눈에 보이죠? 산, 들, 건물, 땅 이렇게 모양이 보인다고요. 이런 모양이 보이는 것을 뭐다? 유형이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시험은 법률적 개념은 유형적 측면을 말하고 있어. 하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틀릴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 번 말할 필요 없고 그냥 그런데 실수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설명 들을 때는 이거 알아. 근데 문장을 볼 때 분명히 법률계의 무형인데 유형적 측면을 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틀린다고요. 그 개념. 그래서 그 개념 끝났어요. 자, 그다음에 밑에 자, 밑에 보면은 36페이지 보니까 밑에 뭐가 있나요? 복합이라는 거 있어요. 자, 복합. 오늘 우리가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인데요. 복합 개념적인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용어. 그 용어적인 문제인데, 오늘 어렵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복합이라는 것은 몇 개냐? 두 개 이상이 뭐 됐다? 결합되었다. 자, 몇 개 이상이? 두 개 이상이 결합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복합 건물 있어요. 그럼 거꾸로 말해볼까요? 건물이 몇 개다? 두 개 이상이 결합됐다. 건물이 두 개. 그리고 여기서 건물이 두 개가 결합됐다 하니까 어떤 건물이냐는 거죠. 일체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 우리 건물은 일체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을 한 동이라고 해요. 상식적으로 또 알아두세요. 자, 건물이 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동의 건물 안에 용도가, 건물의 용도가 몇 개다? 두 개 이상이 이용되고 있다. 용도가 몇 개다? 두 개 이상인 것을 복합 건물을 합니다. 한 동의 건물의 용도가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자, 주상 복합 아파트. 이렇게 되죠. 그럼 주상 복합은 다 알죠? 한 4층까지는 상가 건물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층부터는 뭡니까? 아파트. 또는 여기에 상가극하고, 그 다음 원룸. 이런 것으로. 그 다음 우리가 옛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시장통에 가면은 3층짜리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 건물들은. 그럼 그 시장 안에 3층이라고 보면 분명히 1층은 무조건 가게일 거예요. 그럼 거기 3층에는 본인이 살고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겸용, 주상복합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겸용되고 있다. 이게 뭐다? 복합 건물이다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거대로 끝나면 돼요. 거의 잘 언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합 부동산 있어요. 부동산. 자, 그럼 부동산이 몇 개라는 말이죠? 두 개 이상이 복합이다. 그러면 부동산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땅입니다. 뭐라고요? 땅. 그러니까 토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 플러스 토지상. 이 토지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복합 부동산입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가 토지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냐? 부동산이 되는 것을 건축물인데요. 건축물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복합 부동산 하면은 뭐냐? 토지와 그다음 건물 이렇게 하면 돼요. 앞으로 복합 부동산 하면 뭐라? 토지와 건물. 됐나요? 이것을 결합된 것을 복합 부동산이다 라고 하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시험의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복합인데 이제 복합 개념이 있어요. 개념. 자, 이 개념이 우리 시험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예, 좀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방금 복합 개념적인 문제는 아까 뭐냐? 법률적 개념과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 요거 세 가지를 우리는 방금 말했던 복합 개념,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 측면 이거를 다루고 있어요. 됐나요?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더 다른 것도 잘 나와요. 개념은 전체가 잘 나와요. 근데 경제적 개념과 기술 개념은 쉬워요. 근데 요것도 쉽게 쉬워요. 근데 여기만 실수합니다. 요게 실수 안 해요. 근데 어려운 파트가 아니다. 그 지금 했던 것은 전부 다 하. 됐나요? 그러면 이 부동산이 경제와 관계에서는 어떤 측면을 가질까? 부동산이 기술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 두 개부터 먼저 할 거예요. 자, 부동산이 뭐가 있다? 돈. 경제와 관계에 있던 개념에서는, 돈과 관계에 있는 개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죠. 부동산은 누군가가 소유할 수 있는 목적입니다. 그럼 소유를 할 수 있는 것을 뭐라 할까요? 우리가 누군가 소유할 수 있는, 요거 소유할 수 있는 것, 책도 소유할 수 있죠. 소유하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부동산은 돈과 관계된 개념에서는 누군가 소유하는 가치물이야. 소유 가치물. 자, 그리고 돈이 될 수 있는 거는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죠. 이용하면 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래서 이용 가치라는 거예요. 그 소유 가치와 이용 가치의 개념을 가지는 것을 누군가가 소유할 수 있으면서 소유 가치가 되고 이용 가치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산이라고 해요. 그 자산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네. 부동산은 경제적 개념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자산 개념은 방금 뭐다? 소유 가치가 되고 이용 가치가 되게 되는 것을 자산이란다. 자,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어요. 아파트를 3억짜리 구입했는데 그 중에서 1억은 내 돈이 아니에요. 1억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럼 2억은 내 돈이라는 뜻이죠. 1억은 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은 어떤 사람의 법인이나 개인의 재산적 가치를 전제한다고요.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이 된다고요. 뭐라고요?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이 된다고요. 재산적 개념. 자, 그래서 자산 속에는 이거는 소유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소유 자산 속에는 내가 3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내 소유가 3억짜리잖아. 하지만 빌린 돈이 1억이 있다면 1억을 빼야 돼. 그 돈이 내 돈이 순수 내 재산은 얼마야? 2억이란 거지. 아, 부동산은 재산적 개념을 가지고 있네. 자본이라고 해요. 자, 뭐라고요? 자본.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계속 듣다 보면 너무 쉬운 거야. 자자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자자. 이 자자는 누가 어디서 어느 사람들이 말할까요? 저 우리 경상도 보리문댕이 가면 결혼했는데 집에 딱 들어가면 뭡니까? 밥도 말 딱 몇 마디만 하죠. 그렇지. 자자. 그냥 북 그냥 자자 하면 자는 거야. 자는 거야 그냥. 자자. 알겠어요? 말이 몇 마디 없어요. 저만 말이 좀 많을 뿐이에요. 엄청 많이 말해요. 이 강의만 해도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래, 자자. 됐나요? 네, 경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은 거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사고 팔겠죠? 우리가 사고 파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뭐예요? 공급행위를 하는 사람이고, 사는 사람은 소비, 수요행위라는 거예요. 아, 부동산은 화폐적 가치니까 소유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공급행위도 하고, 뭐 한다? 공급행위와 수요행위에 대한 거네.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필요하면 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럼 주택을 소비해야 돼. 그럼 주택을 소비하려면 주택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공급돼야 돼.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행위를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부동산은 어떤 소비에 대해서 생산 요소와 같게 생산재, 생산 요소 성격을 하고 생산된 것을 뭐합니까? 소비하니까 소비재 역할도 한다. 그래서 거래가 된다는 걸 생각하세요. 뭐 된다고요? 거래라니까 생산과 소비가 되는 거예요. 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이때 거래되는 물건, 사고 팔려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파는 물건이 돼. 부동산을 내가 구입해서 타인이 팔 때 이윤을 남겨서 팔겠죠. 그렇죠? 그래서
판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들을 다 일컬어서 뭐냐. 자, 내가 마트를 하면 마트에 있는 물건들을 다 상품이라고 해. 과일을 장사한다면 과일이 다 상품이라고 해. 옷가게를 한다면 옷을 상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매매 수단으로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5종류 외에는 시험에 안 옵니다. 그리고 경제적 개념에서는 자자 하는 거 있고 요거 좀 생각하면서 공급행위와 소비행위를 한다. 그래. 그래서 생, 소, 상 이렇게 5가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경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부동산이 이제 기술적 측면은 뭘까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유행이라 했어요. 자, 기술적인 문제를 자연 행태 그대로의 모습을 볼 때는 물리적이다라고 인간이 뭐냐 개발한 거 있어요. 그걸 우리는 공학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부동산 자체를 한번 보세요. 부동산 자체는 기술적 개념에서 땅을 가지고 있죠. 뭘 가지고 있다고요? 땅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땅을 뭐라고 해요? 지표라고 합니다. 지표, 권리로는 지표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땅 위에 있는 거를 뭘까요? 땅 위에 있는 거를 위쪽을 우리가 지상이라 하죠. 됐나요? 근데 이걸 지상이라 또 하기도 하고 우리가 공중 공간, 공중이라 한다고요. 공중. 됐나요? 그러면 땅 밑에는 뭐가 있어요? 땅 밑에는 지하죠, 지하. 이거를 지중이라고 한다고요. 지중. 자, 이거를 다 일컬어서 우리는 뭐 한다? 이것을 공간이라 한다고요. 공간. 그럼 공간이라는 것은 지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밑과 아래 위를 갖추기죠. 그래서 입체 공간이라고 해요. 공간은 무슨 공간? 입체 공간을 가지고 있다. 자, 공간이란다. 자, 그러면 이 공간은 전부 다 뭡니까? 땅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는 부동성이 있어요. 좌표란 말을 쓰죠. 좌표. 그리고 위치를 두고 있어요. 땅들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부 다 뭐다? 위치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위치에 대한 공간을 다 가지고 있겠죠? 위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됐나요? 그럼 그 위치에 대한 공간은 다 주변 모습이나 모양이나 기후나 바람이나 다 같아요.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는 그 주변의 모든 여건들을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환경. 자, 중요하죠. 예? 이 처음부터 뭡니까? 친구의 주변에 어떤 사람을 같이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어떻게 조성해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뭡니까? 사람 인생이 뭡니까? 천차만별 바뀌죠. 이게 환경이라 환경. 그럼 이 전체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자연이란다고요. 뭐라고요? 자연. 나는 자연이다. 누군가 뭐 외쳤죠. TV 선전할 때. 그래서 이 4가지를 우리는 기술적 개념이에요. 그럼 나중에 암기할 때는 우리 공자 알죠? 맹자도 알죠? 안 들어봤나요? 어? 공자 안 들어봤나요? 순자. 아까 순자 저 순자 말고 아까 순자 있고요. 맹자도 있고요. 예. 있는데 공자가 하나도 뭡니까? 뭐 하니까? 예? 학문만 연구하다 보니까 항상 뭡니까? 끼니가 없어, 끼니가. 그래서 제자들이 막 갖다 주기도 하고 했단 말이야. 공자가 뭡니까? 항상 끼니가 뭡니까? 위가 뭐예요? 위 환경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공자 위하냐? 항상 공자 위 환경은 안 좋다, 이 말이야. 뭐라고요? 이거는 뭐다? 자자, 생소, 상. 계속 이렇게 불러주고, 이거는 뭐? 공자 위한. 다시 뭐라고요? 공자가 뭐 했어요? 끼니를 걸었어. 그러니까 항상 위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위. 자, 공자 위한. 다 됐어. 자, 그 다음. 그래서 요까지 개념 잡고, 그 다음 이제 법률적 개념. 이거를 이 정도만 하면 끝내. 더 이상 들어갈 필요도 없고. 알겠나요? 자, 그 다음 법률적 개념 들어갑니다. 이 법률적 개념은 일단 뭘 가지고 있냐. 법이죠, 법.
소유권과 관계 있다. 말이에요. 무슨 건과 관계 있다? 권리, 소유권과 관계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럼 법률 개념의 소유권과 관계 있는 개념인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을까요? 할 때, 일단 A 소유에서 B 소유로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아, 법률적 개념은, 법률적 개념 부동산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중개를 하는 거죠. 중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 중개할 때는 얼마냐 하는 것을 알아야 뭐냐 거래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냐? 감정 평가 대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소유하고 수 있는 건 누구 소유입니다. 합의적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릴 때 담보 가치, 저당권 설정 대상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소유권을 부여한 법률적 개념에는 좁은 의미와 협의라고 하기도 하고 문제에서는 좁은 의미로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은 넓은 의미로 강의 개념이죠. 협의와 강의로 나눠져요. 그러면 우리가 협의 개념은 방금 뭐냐? 이것이 좁은 의미니까 민법상이라고 해요. 법률상이라고 해요. 자, 방금 무슨 상? 민법상 부동산을 말한다. 민법상 개념입니다. 그럼 민법상 부동산은 뭔데? 라고 할 때 토지를 가리켜요. 민법상 부동산은 뭐다? 토지. 그럼 뭐 항상 부동산 할 땐 기초가 뭐냐? 토지라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원래 그대로 있었지만 인간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있어요. 또 자연스럽게 설치된 것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 정의가 협의 개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읽을 때는 방금 내가 뭐였어요? 협의가 이것도 협의 개념이고 요 말은 협의다 이렇게 봐야 되죠. 토지 및 거정착물은 어떤 개념 속합니까? 법률적 개념에 협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민법상의 법률적 개념에서 법률적 협의 개념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뭡니까? 토지 및 거정착물이다. 그러니까 문장을 물 때는 우리 시험 문제 낼 때는 협의를 맞게 설명했는지 그럼 이것이 협의인지 강의인지를 묻는다는 거지. 이해했나요? 방금 협의 개념이 뭐라고요? 민법상 부동산이라. 그럼 민법상 부동산은 뭐예요? 협의 개념이야. 이것을 모르면 협의 개념을 말해야 되고 협의 개념 뭐라고 말하면 이것을 말해야 된단 말이지. 항상 우리가 운전할 때 앞으로 가는 상금을 비우면 나중에 사고가 많이 난단 말이야. 우리가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운전면허 시험이 엄청 편해가지고 전부 운전면허장 시험장 가면은 뭐가 있어? 코스만 있어, 코스만. 쭉 가서 가지고 잘 탔다? 그럼 합격. 그러면 이제 뭡니까? 밖에 나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그 운전장에도 오니까 주행은 이제 해. 근데 뭡니까? 주차장에 가서 뭐? 주차를 못 해. 그러니까 계속 그냥 뭐 옆에 있는 탁 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개념. 그래서 지금 옛날에 원래 방법. 뭐냐? T코스, S코스, 주행, 돌발. 이거만 합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원래 했던, 주행도 같이 이제 더 어려워졌더라고요. 더 어려워졌어. 예. 자, 그래서 앞으로만 가는 것만 배우면 안 되고, 갔으니까 왔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공부할 때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것은 이렇게 말하고 이것은 이렇게 말한다.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강의 갑니다. 강의 개념은 항상 뭐를 포함한다? 협의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협의에 대해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준부동산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토지상에 대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말한다니까 토지 소유권은 뭔데라는 걸 한 개 간단히 익히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착물, 여기 그는 뭐다? 토지를 말할 거죠. 토지상의 정착물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정착물이라는 거예요. 되나요? 정착물이다. 이거. 그 다음 협의 개념이 강의에는 협의를 포함하고 있고 준부동산인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준부동산 조건이 뭐냐 하는 걸 알면 돼요. 본다, 간주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 둘째 시간에 요것과 요것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보자.